자, 먼저 환경오염 파트. 크게 대기오염, 수질오염, 해양오염, 토양오염, 우주쓰레기 이렇게 돼 있는데 전에도 한번 얘기 드렸지만은 대기오염은 양이 제일 많습니다. 많고 수질오염하고 해양오염은 한 덩어리로 보는 게 훨씬 더 편하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토양오염은 솔직히 토양오염 자체적인 문제보다도 앞단원에 나오는 거하고 엮여서 나오는 게 상당히 많고, 그 다음에 우주쓰레기는 최근에 들어서는 거의 출제가 잘 안 됩니다. 낼 거 다 냈기 때문에. 사실은 그 2009 개정 요 지구과학원에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좀 많이 의도를 하고 좀 집어넣은 우주쓰레기였는데 낼 게 이제 잘 없는 거죠. 낼 만한 게. 그래서 자료 분석이 많습니다. 뭐가? 자료 분석이라는 건 생판 처음 보는 건데 그 그래프만 제대로 보고 읽어낼 수만 있으면 된다 이런 얘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먼저 53쪽 대기오염. 대기오염에서 기억하셔야 되는 거는 뭐냐면 일단 기본적으로는 자 우리가 이제 좀 다른 관점으로 좀 얘기해 볼게요. 뭐냐면 무엇을 좀 준비하는 게 가장 좀 가성비 있게 좀 준비할 수 있느냐. 일단 대기오염은 다른 오염들과는 달리 구체적인 오염 물질을 좀 파악하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됐죠? 근데 그걸로만 끝내는 게 아니고 배출원이 어떻게 되느냐 이거를 좀 파악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대부분 우리나라에 대한 내용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항상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뭐에 대한 거다? 편서풍의 영향을 항상 머릿속에 염두에 두고 있어라. 참고로 지구과학 원 과정에서는 크게 강조하지는 않는데 편서풍이라는 게 결국 중국 쪽에서 우리나라 쪽으로 불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시베리아에서 우리나라 쪽으로. 서풍, 남서풍, 북서풍 어쨌든 서풍 계열인데 그 유라시아 대륙 전체에서 우리나라 쪽으로 넘어오는 힘이 가장 셀 때는 언제다? 셀 때는 겨울이에요. 알겠어요? 그러면 잘 이용해 먹는 것 중에 하나가 이 편서풍을 가장 많이 이용해 먹는 것 중에 하나가 황사인데 황사는 사실상 언제 많이 일어나야 되나? 세기로만 보자면 논리적으로는 겨울이 돼요. 네. 그런데 일어나는 거는 봄이지. 왜 그러냐면 먼지가 결국 편서풍을 타고 넘어올 수 있는 상황이 되느냐. 이걸 구분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알겠죠? 논리적으로는 여러분들한테 문제를 쭉 읽어가다 보면 자꾸 어디라고 유혹을 한다. 겨울 쪽이라고 왠지 꼭 봄이 아닌데 뭐 이런 식으로 되는데 그걸 좀 주의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그 대기오염이라는 것이 결국 얼마만큼 피해를 더 강력하게 할 수 있느냐라는 것은 대기안정도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세 가지의 관점에서 주로 시험 문제가 많이 나요. 요즘은 사용하는 어떤 주제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주로 이제 많이 나오는 현상이라고 하면은 일단 누구? 여러분들도 이제 저하고 이제 몇 번 얘기하다 보면 알겠지만은 구체적인 현상은 얘들 둘이 대부분입니다. 다만 하나 좀 기억하셔야 되는 거는 스모그 중에서 뭐가 있나? 광화학 스모그가 있고 런던형 스모그가 있는데 광화학 스모그의 가장 딱 한 개 물질만 잡자면 누구예요? 광화학 스모그에서 가장 메인이 되는 물질은? 광화학 스모그, LA형 스모그의 가장 주된 물질은 오존입니다. 맞아요? 그래서 이거를 뒤에서도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만은 뒤쪽에 기후변화 파트에 가면은 뭐 있습니까? 오존층 파괴하고 엮였을 때 그러니까 오존을 그 주된 주제로 잡아버리면 시험 문제가 오존층 파괴 과정하고 광화학 스모그가 일어나는 과정을 두 개를 놓고 두 개를 비교하는 형태로 문제를 묻는 경우가 최근에 좀 많습니다. 한꺼번에 두 개를 다룰 수 있으니까. 됐죠? 그래서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제 좀 외워야 되는 거. 오염 물질하고 배출원 중에 뭐 딴 건 다 때려치우다 좀 외워야 되는 게 뭐다? 물질. 일단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그 다음에 오존, 황산질산, 산성비 원인되는 놈. 그럼 크게 한 5가지 정도다. 이 중에 요거를 제외하고 부가적으로 좀 머릿속에 기억해야 되는 거는 일산화탄소예요. 뭐라고? 일산화탄소는 어떤 현상을 일으키는 건 아닌데
그거 자체로 노출이 되면 어떻게 된다? 사람들 죽어요, 그냥. 되게 센 놈이다. 그 다음에 현행 격과 과정에서는 CO2는 제외. 됐죠? 오염 물질이 아니다. 나중에 기후변화 물질로는 되게 중요합니다. 됐죠? 그 다음에 특수한 용어가 간혹 문제에서 나올 수 있는데 VOCS라든가 혹은 뒤에 오존층 파괴할 때 CFCS라든가 그런 게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좀 정확하게 판정을 해놓고 계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되고. 그 다음 방금 얘기했던 이러한 물질들을 그 분류를 할 필요가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기체냐 입자냐 이런 건 쉽죠. 자연적이냐 인위적이냐 이건 쉬운데 1차냐 2차냐 특히 이제 2차 오염 물질이 누구냐라고 할 때 대표적인 게 아까 얘기했던 산성 물질하고 그 다음에 오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걔네들은 직접적으로 누군가 걔를 만들어서 내놓는 경우는 없다는 거죠. 다른 1차 오염 물질들이 대기 중에서 어떤 특정 조건이 되었을 때 반응이 되어서 그 농도가 진해졌다라는 거를 좀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현상학적으로는 스모그하고 산성비 꼭 반드시 좀 하시고요. 알겠죠? 그 다음 잘 일어나는 조건 좀 기억해 놓으시고요. 됐습니까? LA형 스모그는 어떤 게 조건이 되지? LA형 스모그는요? 일단 질소산화물 많아야 되고요. 그죠? 질소산화물이 우리 인류 근처에서, 인간 근처에서 많아진다는 건 어떤 의미다? 자동차 배기가스가 많다. 그러니까 유일하게 지금 현재 질소산화물을 낼 수 있는 거는 그런 거죠. 그 다음 또 하나가 질소산화물이 많이 나와도 강력한 세기에 빛이 분명히 존재해야 된다는 거. 됐죠? 네. 그리고 뭐 이제 약간 조금 더 얘기하자면 VOCS가 좀 촉매 역할을 해주고 있다. 네, 그 정도 기억하시고. 그래서 LA형 스모그는 비교를 많이 시키죠. 뭐 대도시냐, 시골이냐, 뭐 이런 식으로. 아침이냐, 뭐 낮이냐, 밤이냐, 이런 식으로 하는 거니까. 거기에 비해서 런던형 스모그는 무엇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경우가 많습니까? 일단 물질도 많은데 외부적으로 봤을 때는 안정도가 얼마만큼 오래 지속되느냐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하나 팁을 드리자면 안개가 끼어 있다라는 것은 현재 안정이다 불안정이다. 엄청나게 안정이다. 됐죠?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조금 그 찍어 드릴 문제는 좀 봐야 되는 문제. 먼저 53쪽에 105번. 104번은 뒤에 오존층 파괴를 하고 나서 푸는 게 좀 더 낫습니다. 알겠죠? 같이 나오는 거예요. 참고로 104번 문제 잠깐만 좀 볼게요. 가는 어디에서의 과정이다. 그러니까 두 반응을 보고 반응식을 세우라는 게 아니라 보고 좀 인지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가 과정은 O3가 파괴되는 과정인데 누가 들어가느냐 일단 체크합시다. CFC 있죠? 그 다음 그 밑에 CL 염소 원자가 바로 파괴 촉매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면 이 반응은 어디서 일어나는 거고? 좀 더 크게 얘기하면 성층권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어디서 일어나는 거라고? 성층권. 그 다음에 나는요. NO2 나오죠. 오존이 생성이 되는 과정을 얘기하는 겁니다. 맞아요? 이건 어디서 일어나는 거지? 대륙권. 됐죠? 그렇게 됩니다. 105번 문제 보겠습니다. 그림 가는 어느 도시에서 스모그가 발생한 날에 관측한 오염물질의 농도 변화를 나는 이 스모그의 발생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기억과 니은은 오존과 이산화질소 중 하나이다. 오존 때문에 이산화질소가 생기나 이산화질소 때문에 오존이 생기나? 사실은 둘 다예요. 둘 다인데 우리가 이제 얘기하는 일반적인 경로는 질소산화물이 많아지면서 누가 늘어나는 걸 얘기하는 거다. 오존이 늘어나는 결과물로 얘기하는 거니까 기억이 먼저고 그 다음 니은이죠. 또 하나 기억 앞에 NO가 있죠. 일산화질소. 일산화질소 농도에 따라 가지고 오존이 바로 늘어날 수는 없거든. 네, 그래서 NO 다음에 누가 되고 기억이 NO2가 되고 니은이 뭐가 된다? 오존이 되겠습니다. 됐죠?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옳은 것은 기억, 가에서 기억은 오존이다. 틀렸고요. 니은, 나는 구름이 두꺼운 날에 활발해진다. 구름이 두꺼우면 뭐가 없다? 햇빛이 없죠. 네. 그래서 안 생기죠. 디귿, 이날 발생한 스모그는 로스앤젤레스형이다. 다른 말로 로스앤젤레스의 로가 L로 시작하죠. 엔젤레스 A로 시작하고 그래서 LA형입니다. 됐습니까? 다음 몇 번?
3번 되겠습니다. 넘어가서 107번 문제. 그림은 중국의 영향을 받기 전과 후의 이산화황과 질소산화물에 의한 대기오염 피해 정도를 비교한 자료이다. 그 영향을 받기 전에과 후를 보니까 이산화황도 늘어났고 질소산화물도 늘어났어요. 그죠? 몇몇 지역을 빼고는. 기억, 산성비에 의한 피해가 증가했을 것이다. 전반적으로 이산화황과 황산화물이죠. 네, 질소산화물 전반적으로 우리나라가 영향을 받은 후에 농도가 다 늘어났습니다. 맞아요. 구름하고 만나면 산성비가 일어날 지역도 넓어지고 규모도 커지겠네. 기억 맞고요. 니은, 지표 부근의 오존 농도는 낮아졌을 것이다. 질소산화물이 많아졌죠. 많아지면 1차 오염물질인 질소산화물이 많아지면 2차 오염물질인 오존은 늘어날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죠? 니은 맞고요. 디귿, 이산화황에 의한 피해는 동해안 지역보다 서해안 지역이 더 컸다. 맞죠? 아, 니은은 틀렸죠. 낮아졌을 것이다. 틀렸죠. 높아졌을 것이다. 말했어요. 그러면 기억 맞고, 니은 틀렸고, 디귿 맞고, 다음 몇 번? 4번 되겠습니다. 그 다음 108번. 108번은 바로 안전층에 대한 겁니다. 알겠죠? 맑은 날이면, 뭐라고? 맑은 날이면, 사실 대도시는 런던형 스모그하고 그 LA형 스모그가 연쇄적으로 일어날 확률이 대단히 높습니다. 맑은 날이면. 일단 맑은 날일수록 새벽에 해 뜨기 전에 안정층이 형성될 확률이 대단히 높아요. 근데 그 도시가 예를 들어서 공장을 많이 가지고 있다. 그러면 런던형 스모그 현상이 아침에 어느 정도 유지될 확률이 높고, 근데 보통 새벽녘에 해 뜨기 전에 유지되고 있던 안정층은 해가 뜨고 나면은 보통 어떻게 되냐면 불안정층으로 다 바뀝니다. 그럼 불안정층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농도는 이제 다 확산이 됐겠죠. 물질은 확산이 됐는데 자동차가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하고 맑은 날이면 햇빛이 많아지니까, 그러면 오존이 중간에 자동차 유동량이 많다면은 오존이 발생될 확률이 대단히 높죠. 다행인 거는 맑은 날이면 바람 많이 부기 때문에 아주 특수한 조건이 아니면은 뭐 사실 오존은 생성됐다 하더라도 확산될 확률이 높긴 높아요. 그러나 이게 뭔가 정체가 일어나고 과잉 공급이 일어나면, 질소산화물에 과잉 공급이 일어나면은 그 협소한 지역, 몇몇 지역에 대한 오존 농도가, 그 협소한 지역이라는 게 사람으로 따지자면은 몇 블럭 되는 거죠. 그 안에서 위험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보시면 가가 A 구간이 지표에서 올라갈수록 기온이 올라갑니다. 맞아요? 그게 안정층입니다. A가. 그러면 지표에서 안정층이 형성된 시기가 언제다? 새벽녘이다. 그 다음에 대부분 맑은 날 한낮에는 위로 올라가서 기온이 떨어지는 불안정층만 존재하는 거예요. 됐죠? 기울기가 항상 이렇게 생각하세요. 오른쪽으로 기울어지면 뭐? 기온에 대해서. 이래 돼 있으면 여러분들 봤을 때 안정, 이래 되면 불안정해요. 됐어요? 불안정이면 바람이 어떻다? 잘 분다. 농도가 진해지지 않고 옅게 확산될 확률이 높다. 됐죠? 기억. A의 형성은 복사냉각 동그라미 쳐놓으시고요. 지표 근처에서 일어나는 안정층은 대부분 복사역전층이라고 해서 복사냉각이 때문에 일어나는 겁니다. 됐죠? 그 다음 니은, 가는 한낮, 나는 새벽의 기온 분포이다. 반대로 됐고요. 디귿, 지표면 부근에서 대기오염 물질의 연직 확산은 나보다 가일 때가 활발하다. 지표 부근에서 라고 하면 가는 현재 안정 상태고, 그죠? 나는 전체가 다 뭐 불안정 상태니까 확산은 나가 활발하게 일어나는 거죠. 다음 몇 번? 1번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수질오염. 수질오염은 일단 기억해야 되는 게 한 개밖에 없어요. 뭐냐면 오염 지표 및 용어의 정확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이게 돼야 되겠죠. 이거 되면 사실 뭐 그렇게 뭐 크게 어려운 건데. 오염 지표도 뭐하고 DO하고 BOD 값이 뭐 증가하느냐 감소하느냐가 어떤 의미를 가지느냐. 됐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용어가 하나 더 있는데 요거는 만에 하나 대비하는 거야. 나올 확률이 퐁당퐁당 나오는데 바로 뭐냐 하면은 어떤 오염원이 있을 때 점 오염원인지 비점 오염원인지를 구분하는 거. 요거 정확하게 해놔야 되겠죠. 그리고 수질오염 자체로는 뭐로는? 수질오염 자체로는 결국 대부분의 문제가 뭐냐 하면 전부 다 뭐 하나 준다. 강 하나 줍니다. 그래서 강에서 물 흐름에 따른 변화 및 분석이 어떻게 되느냐에 대한 걸 물어보는 게 대부분이에요. 됐습니까? 간혹 좀 자료가 다르다면 요거죠. 시간에 따라. 2012년도에는 이 강이 어땠는데 2013년도에는 어떻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좀 정리하시면 되는데 참고로 요걸 이제 해양오염은 조금 이따 다시 한번 쓰겠습니다만은 해양오염으로 약간 연장을 시키면 이렇게 돼요. 원유 유출이 되었을 때, 뭐 됐을 때? 원유 유출이 되었을 때 무슨 상황하고 비슷하냐? 그럼 DO하고 BOD가 어떻게 될 거냐? 요거 좀 주의하시면 되고요. 주의할 점이 대부분 원유가 유출된 게 BOD하고 뭔 상관이 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상관이 좀 있어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동물 중에 원유를 처먹는 놈은 없어요. 알겠니? 그러나 BOD 자체가 원래는 생물학적 산소 요구량이 아니고 생화학적 산소 요구량이고 또 하나 개체수 밀도가 변치는 않았다고 칩시다. 됐어요? 플랑크톤이. 근데 위에가 뭐가 덮었어? 기름이 덮어버리면 산소가 차단되지. 그러면 향후에 기대되는 산소 공급량은 줄 거잖아요. 맞아요? 따라서 요구량은 어떻게 되는 거다? 상대적으로. 늘어나는 효과가 되는 거예요. BOD는. 됐습니까? 그런 형태로도 여러분들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110번은요. 용어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개체수라고 하는 거는 대상이 누구냐 하면 세균, 박테리아, 플랑크톤, 주로 수면에서 서식하고 있는 미생물들을 얘기하는 거고요. 됐습니까? 호기성 생물을 얘기합니다. 호기라는 거는 산소 호흡을 하는 놈들. 됐죠? 그래서 철수, 하천의 영양염류가 지나치게 많아지면 이걸 뭐라고 합니까? 네 글자로. 하천에 갑자기, 하천이든 바다든 상관없어. 갑자기 영양염류가 많아져서 유기물이 많아지는 현상을 네 자로 하면 부영양화라고 합니다. 뭐라고 한다고? 부영양화가 일어나면 뭐가 일어나면? 부영양화가 일어나면 이거는 한번 써드릴게요. 부영양화가 어쨌든 일어났다. 그러면 뭐가 늘어난다? 이거 자체만으로 BOD는 뭐 한 거다? 증가한 거다. 됐어요? 그런데 BOD가 증가하면서 뭐도 만약에 늘어났다면 실제로 뭐도 일어났다면 개체수도 늘어났다면 됐어요? 주의하세요. BOD가 늘어났다라는 것은 영양염류의 농도가 진해진 거다. 맞아, 틀려? 맞아요. 맞잖아. 유기물의 양이 많아진 거야. 맞아. 그러나 개체수가 BOD가 높아졌다고 해서 반드시 개체수가 반드시 많아지나? 그건 아니에요. 아닐 수도 있다는 거야. 됐어? 그러면 개체수가 많아졌다라는 상황을 우리가 이제 넣자라는 거야. 됐니? 이렇게 됐다면 개체수가 늘어나면 DO는 어떻게 되고? 감소하죠. 그러다 보면 얘네들이 사용할 산소가 어떻게 된다? 고갈돼가지고 죽어버릴 수 있죠. 자, 미생물들이 죽었는 흔적 뭐고? 녹조 또는 적조가 일어납니다. 맞아요? 그 이후에 어떻게 돼? 녹조하고 적조가 생긴 게 아까 해양오염으로 치자면은 녹조하고 적조가 바로 생기는 효과를 가져오는 게 누구? 원유가 유출된 거야. 알겠어요? 덮어버리는 거야. 됐나? 그렇게 되면 수중으로 공급되는 용존 산소량이 어떻게 되고요? 수중으로 들어가는 양도 줄어들고, 그 다음에 얘네들이 대부분 유색이다 보니까 불투명하죠. 햇빛을 어떻게 한다? 차단한다. 따라서 수중에서의 광합성이 줄어들게 되고 수중 생태계마저도 파괴가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영희가 얘기한 거. 플랑크톤의 급격한 증식은 생화학적 산소 요구량을 감소시키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된다? 늘어난 거하고 연관이 있겠죠. 됐습니까? 민수, 생화학적 산소 요구량이 감소했다는 것은 수질 오염 정도가 어떻게 된 거다? 약해지고 있다. 유기물의 농도가 떨어지고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맞는 말은 철수. 그 다음에 111번 같은 문제가 바로 아까 얘기했던 물 흐름에 따라서, 그죠? DO, BOD 다 물어보고 뭐도 물어본다. 점인지 비점인지 다 물어본 거야. 됐습니까? 그런 형태로 한번 보시면 되겠고요. 넘어가서 56쪽에 있는 112번부터 115번까지는 꼭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수질오염은, 그러니까 바꿔 얘기하면 이 내용 외에는 잘 낼 게 없기는 해요. 그런데 내면 항상 어떤 인간들이 있다. 알아서 틀려주는 놈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오랫동안 유지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바로 이어서 해양오염 얘기하겠습니다. 해양오염은 원래 이제 앞서서 얘기했던 수질오염의 내용하고도 같이 연계가 돼요.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다만 여기서만 이제 사용할 수 있는 거. 일단 무슨 사건? 원유 유출이 일단 많이 사용되고요. 그죠? 그 다음에 하나가 이제 원유 유출보단 좀 적게 나오는데 쓰레기섬이에요. 다만 해양 오염에서만 얘기할 수 있는 내용이 바로 뭐냐 하면은 첫 번째로 뭐냐 하면 그러니까 강물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거. 좀 알아야 되는 거. 뭐냐 하면 누구? 해류나 조류에 의한 영향을 좀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데 제가 강조하는 건 이거죠. 이거하고 이게 실제로 어떤 흐름을 가지는지 조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특히 우리나라 주변의 해류. 뭐라고? 우리나라 주변의 해류. 쓰레기섬도 해류가 되게 중요합니다. 아열대 순환 있죠. 북적도 해류, 서안 경계류, 그 다음에 서풍피류, 북태평양 해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캘리포니아 해류 이렇게 연결되는 거. 좀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해양오염에서는 항상 뭐를 좀 동반하느냐 하면 대표적으로 누구요? 갯벌을 이용한 토양오염으로의 피해 확대를 항상 포함하고 있다라는 거 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기 쓰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오염이 아니라 오염을 촉진시키는 것 중에 하나가 연안을 개발하는 거죠. 예를 들면 갯벌 간척 같은 거. 그럼 거기에 대한 거는 대책이 그러니까 이것도 있어요. 파도를 막기 위한 게 방파제가 있고요. 방조제는 뭘까? 밀물, 썰물 들어오는 거 막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혹은 밀물의 일부를 그러니까 방조제를 결국에는 뭐로 많이 쓰냐 하면 조력발전소로 활용을 하기도 합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걸 건설할 때는 사실 여러 가지 문제가 복합적으로 일어나는데 일반적으로 그런 거를 개발하면 환경 파괴를 촉진하는 효과는 대부분 있어요. 알겠습니까? 원래 있던 환경이 바뀌니까. 근데 대부분 인간이 예측한다고는 하지만은 예측과는 전혀 다른 결과를 좀 가져올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걸 좀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16번 57쪽입니다. 그림은 2007년 12월 유조선의 파손 사고로 유출된 기름이 서해상에서 퍼져나간 상황을 나타낸 것이다. 기억. 유출된 기름의 이동에 영향을 미치는 주된 요인은 바람과 조류이다. 바람도 포함되죠. 됐습니까? 니은. 해수면에 기름막이 형성되면 표층 해수의 용존산소량이 감소한다. 맞죠? 거기 하나 더 써놓자. BOD도 증가합니다. 뭐도? 네, BOD도 증가합니다. 됐나요? 디귿. 유출된 기름은 갯벌에 흡착되어 토양오염을 일으킨다. 당연한 거죠. 항상 나오니까 같이. 117번 하나 더 풀겠습니다. 그림은 북태평양 해수의 표층순환과 쓰레기섬의 위치를 나타낸 것이다. 자, 여기서 오른쪽 있죠. B쪽. B쪽의 쓰레기섬은 여러분들이 하면 좀 충분히 이해를 해요. 알겠니? 왜냐하면 자, 봐봐.
너네 보는 방향으로 하면 지금 아열대 순환이 봐봐. 북쪽도 해류, 서한 경계류, 서풍 피류, 동안 경계류 이래 되잖아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물을 빙빙빙빙빙빙빙 돌리면 왜 되노? 물이 가운데 이렇게 움푹 낮아져요. 너 집에서 다라이 돌리면 낮아질 거 아니야. 그러면 위에 떠있던 부유물들이 위치 에너지 차이에 의해서 쭉 눌려가지고 낮은 데로 몰려요. 알겠어요? 그래서 B 쪽에 있는 거는 설명이 좀 돼. A 쪽에 있는 건 굳이 이해하려고는 하지 마. 알겠어? A 쪽도 결국엔 낮아진 거예요. 뭐라고? 낮아졌는데 아까 그 이론하고는 좀 달라요. 지구 자전하고 전향력하고 이런 거 좀 다 따져야 돼요. 알겠어요? 그래서 거기도 이렇게 움푹 파입니다. 알겠습니까? 소용돌이처럼. 실제로 그거 가면 소용돌이가 보여? 인간의 눈으로는 가늠할 수 없는 규모죠. 그래서 기억, A 해역은 일단 또 하나 알아야 되는 게 해류에 대해서도 알아야 되죠. A는 뭡니까? 서한 경계류 쪽이죠. 서한 경계류는 대부분 난류입니다. 유속 빠르고 깊이 깊고 유폭 좁고 졸라 센 놈 알아서 난류고, 한류는 대부분 어때? 넓고 느리고 완만하고. 됐어요? 그래서 A 해역은 B 해역보다 수온과 염분이 높다. 수온이 높으면 자동적으로 소금도 많이 녹죠. 기억 맞고요. 니은 쓰레기 섬은 해류가 급격히 빨라지는 곳에서 형성된다 되는데 급격히 빨라지는 곳은 A입니다. 근데 B는 느려지는 곳이에요. 알겠어요? 그렇게 되면 오른쪽에 있는 쓰레기 섬은 설명이 안 되지. 니은으로만 얘기하면. 디귿 쓰레기 섬 해역의 용존 산소량은 주변보다 온갖 쓰레기 다 모여가지고 뭐 하려고 할까? 부식되고 부패되려고 하는데 여러분들 화학적으로 부식이나 부패의 화학적 정의는 부식은 보통 뭐를 부식이라고 하지? 금속류가 산화되는 것을 부식이라고 보통 얘기하고요. 부패는요. 비금속 유기물류들이 산화 또는 산패하는 겁니다. 됐어요? 그럼 전부 다 공통적으로 누구하고 결합하는 거야? 산소하고 결합하니까 그 쓰레기들이 모여 있으면 주변에 있는 산소를 모두 고갈할 확률이 대단히 높죠. 다른 지역보다. 따라서 DO는 주변보다 큰 게 아니라 작을 것이다. 됐죠?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토양오염. 뭐 이것도 뭐 그렇게 쓸 건 없는데, 토양오염은요, 시험에 나오는 걸로만 좀 얘기하자면, 첫 번째로 토양오염만의 특징이 있죠. 토양오염만의 특징. 이게 다입니다. 토양오염 자체로만 문제를 낼 것 같으면 절대로 그렇게 나지는 않을 거야. 특히 수능에서는. 너무 아까우니까. 토양오염만의 특징은 첫 번째 뭐 있죠? 눈에 잘 띈다, 안 띈다? 일단 잘 안 띄어요. 그래서 겉으로 잘 드러나지를 않습니다. 두 번째는요. 수평 확산이 잘 안 이루어지고 수직 확산만 좀 잘 이루어지는 편입니다. 맞아요? 그래서 저 밑에서부터 쌓여질 확률이 높죠.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부터 작살내고 누적이 되는 것을 전혀 알 수가 없다. 즉 만성적이고 또 슬슬 피해가 일어나는 것도 직접적이다기보다는 뭐 생물 농축과 같은 뭐 간접적인 형태로 피해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죠? 세 번째. 이미 인지하고 나면 이미 그때는 작살났다는 거죠. 그래서 복구가 어떻다? 어렵다. 물론 이거는 그게 표면으로까지 영향이 왔을 때 알아챘을 때 얘기지, 만약에 오염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초창기에 발견하면은 당연히 그거는 복구가 상대적으로 쉬운 겁니다. 알겠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우주 쓰레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시된 자료의 객관적인 분석을 하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알겠죠? 그러면 문제는 120번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다음은 토양 오염 물질에 대한 자료이다. 생활 폐기물, 산업 폐기물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농업 연수와 산성비 등을 통해서도 토양이 축적된다. 여기까지는 이거예요. 인간적인 활동, 그 지구계의 상호작용 이런 것들에 의해서 토양은 항상 오염에 노출되어 있다 이런 얘기예요. 물론 그런데 대기나 물도 마찬가지죠.
자연적인 분해가 어렵고 잔류성이 강하며 인위적인 제거가 쉽지 않다. 토양에서 식물에 흡수되고 먹이 연소의 상위 단계로 전달된다. 이걸 생물 농축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됐을 때 A. 물과 공기 오염은 토양 오염을 유발할 수 있다. 맞죠? B. 오염 물질이 축적되면 피해가 장기간 지속될 거다. 만성적이다. C. 토양이 오염되면 결국 우리 몸에도 오염 물질이 축적될 것이다. 맞죠? 그러니까 문제 자체를 푸는 건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그러면 요 문제 스타일은 정말 토양 오염만 낸 거지. 이 문제는 사실 나오기 어렵다고 봐야 돼요. 내가 이거 강조하려고 했는 거고. 문제 유형은 왼쪽 게 더 많이 나오죠. 119번 형태. 거기에는 지금 대기오염, 해양오염 다 섞여서 나왔죠. 요즘 트렌드는 119번 트렌드예요. 됐어요? 지금까지 했던, 그러니까 대기오염은 딱 한 문제로 날 수도 있어. 양도 많고 사실 비비꼴 확률도 높은데 수질오염도 단독으로 난다면 뭐? 아까 강물 흘러가면서 온갖 거 다 물어볼 수 있죠. 근데 토양오염은 최근에 자 대기하고 수질하고 합쳐져서 한 세트로 나오든 아니면 뭐 1단원에 있는 토양 자원, 그러니까 토양의 단면, 그 다음에 산성화와 유실, 요거하고 엮든가 아니면 고개 엮을 좀 더 확장하면은 풍화, 그 다음에 풍화 때문에 나타나는 게 사태가 있죠. 요런 거를 다 합쳐서 한번 엮어서 낼 수 있는 방식이 있죠. 예, 토양오염 자체로는 잘 안 나온다. 그 다음 59쪽에 보시면 122번부터 124번까지는 대부분 주어진 자료를 다 분석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중에 124번 한번 보겠습니다. 우주 쓰레기에 대한 어느 신문기사 일부이다. 달리는 흉기, 우주 쓰레기 비상. 현재 지구 위로 15,000여 개의 크게 10cm 이상의 우주 쓰레기가 초속 약 7에서 10km의 속도로 지구 주위를 돌고 있다. 10cm 미만의 쓰레기까지 합할 경우 그 수는 5만에서 6만 개로 급증한다. 각국 우주기구들은 위성이나 우주왕복선을 띄울 때 우주 쓰레기에 의한 피해를 입지 않으려고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옳은 거 기억. A. 크기 10cm 이상의 우주 쓰레기에는 수명이 다 된 위성, 분리되고 남은 로켓 등이 있다. 맞아, 틀려? 맞죠? 예, 이게 그러니까 우주 쓰레기가 어디서 왔는지는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대부분 인공위성 됐어요. 대부분이 거의 인공위성입니다. 간혹 뭐 김정의처럼 이래 대륙간 탄도미사일 쐈는데 우주 궤도에서 터지는 경우, ICBM 쐈는데, 혹은 위로 그냥 로켓을 쏘아 올린 거예요. 알겠어요? 요즘 여러분들 유튜브를 저보다 더 많이 활용하지 않습니까? 유튜브에 보면 그 나사하고 연결되어 있는 사이트도 많고요. 그 다음에 아마추어 요즘 그 개인 위성 쏘려고 하는 단체들도 많거든요. 돈도 많지. 한번 쏠라 그러면 최소 비용이 한 5, 6억 이상 드는데 그거를 관심 있는 놈들끼리 뭐 무슨 레저 스포츠 즐기듯이. 예. 그래가 이제 그 5, 6억 중에 대부분은 제작 비용도 있지만 뭐도 있을까? 우주 발사대 빌리는 거예요. 임대. 그래가지고 요즘 그 유튜브에서 한 번씩 그거 해요. 걔네들이 인공위성만 띄우는 게 아니고 걔네들이 팡 쏴가지고 다시 발사대에 이렇게 도착하는 거 있죠. 그거를 카메라로 실시간으로 전송하는 것도 있어요. 그걸 방송합니다. 실시간으로. 그럼 보면은 그냥 쭉 보면 처음엔 신기하죠. 쭉 올라갔다 이제 대기권 밖에서 지구 한번 보고 그다음에 결국 속도 이래 보여줘요. 각도하고. 그러니까 이제 딱 착지하는 것까지 보여주거든요. 그럼 한번 이래 보면 아 대단하다 이런 생각 드는데 한 두 번 이래 생각해 보면 막 도착할 때쯤 되면요 주변에 이제 그 화면 찍고 그걸 관리하는 애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 새끼들이 우와 브라보 이지라에서 막 난리 납니다. 소리 지를 만한 일인가 이런 생각이 들죠. 물론 내가 현장에서 내가 직접 했다면 나도 와 대박 이지라고 했을 건데, 근데 그런 거 하다가 실패하면 뭐 해야 될까? 이게 조지는 거죠. 대표적으로 이제 그게 우주 공간 밖으로 내려갔다가 떨어지기 전에 이게 부사졌다. 왜 된다? 그게 전부 우주 쓰레기가 되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B는 인공위성과 충돌하더라도 위험하지 않다. 답이 아니란 느낌이 냄새가 스멜이 오죠, 이거는. 예. 여러분, 우주 로켓이 덩치가 커도요, 사용하는 부품은 전부 정밀합니다. 반도체 칩도 막 가로, 세로 2mm. 이런 게 되게 많이 쓰이고 있고요. 예. 그러니까, 너네가 어느 정도는 이제 고등학생이지만 기계공학이나 전자공학에 대해서 감이 조금 올 겁니다. 전자공학 쪽은요, 누가
저항의 연결을 잘하는 애예요. 컨덴서나 뭡니까? 다이오드, 그 다음에 트랜지스터 이런 거를 얼마만큼 적절하게 잘 배치하느냐거든요. 그걸 수십만 개 이상이 한 기계 안에 들어가야 되고, 기계공학과 같은 경우에는 그런 조건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역학 구조를 얼마만큼 안정적으로 짤 것인가 이런 것도 되는 거죠. 재질이 어떤 게 좋을지 신소재 쪽으로도 되게 각광을 받는 분야고요. 디귿. C에는 우주 쓰레기의 궤도를 변경시켜 대기권에서 태우는 방법이 있다. 뭐 읽어보고 크게 이상하지 않으면 맞습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59쪽에 있는 레이저 빗자루, 우주 플라이 페이퍼, 우주항계 분무기, 우주 청소 위성 이름을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게 아니라 그 원리들을 꼭 한 번씩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월요일에는 그 천문학에 대한 내용 좀 하겠습니다. 알겠죠?